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에서 난 산불이 밤새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였고 날이 밝으면 헬기를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진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밀양 산불 현장 지휘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에도 불길이 보이네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뒤쪽에 산 능선을 따라서 불길이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화선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고 막대한 양의 잿빛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길은 제 뒤로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산 너머에서도 거세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진읍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오늘 새벽 2시 2단계로 높였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를 넘거나 진화에 걸릴 거로 예상되는 시간이 48시간 이상일 때, 또 20동 이상의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가 될 때 발령됩니다. 새벽 5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24헥타르, 축구장 170여 개의 규모로 늘었고 진화율은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뻗어있는 산불 화선은 5.8km인데요. 3km가량 구간만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야간에는 진화헬기를 투입할 수 없어서 불길이 더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화 인력은 620여 명, 장비는 150여 대가 투입된 상태인데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산불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불이 밤새 확산하며 인접한 마을 3곳의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184명이 근처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헬기 31대를 집중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오전부터 비나 눈 예보가 나와 있어 날씨 변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산불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이미 무역 합의를 한 나라가 번복을 시도하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하는 건데요.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강경 발언을 쏟아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역 상대국을 향해 거친 경고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 체결을 한 국가가 기본 합의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경우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각국이 미국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 약속도 지키라는 압박입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자신이 다시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건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It's unclear if there will be additional measures or how the United States will really guarantee that the deal of Sunbury will be respected.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 만료되면 연장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나흘 만에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서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긴 연설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Greatest economy we've ever had. We have the most activity we've ever had. I'm making a speech tomorrow night, and you'll be hearing me say that. I mean, it's going to be a long speech because we have so much to talk about.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과 미네소타 사태 등으로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임시 대표가 미국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속 무역법 301조 조사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쿠팡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r. Rogers, what are you going to explain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to Korean customers? 행정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회 조사관과 보좌관들이 참석해 쿠팡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로저스 대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식 청문회가 아닌 의견 청취 자리여서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은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어기면서 미국 기업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로저스 대표를 불렀습니다. 로저스 역시 한국 정부가 자신과 쿠팡을 차별하고 처벌하려 했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온 만큼 오늘 회의는 쿠팡을 엄호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와 주주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USTR이 조사에 착수하고 불공정 무역이라고 결론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한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즉시 매길 수 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 정부 규제를 문제 삼고 나선 만큼 새 관세 체계 구축에 혈안인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참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예, 사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IPPA라고 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걸로 이걸 상호관세처럼 광범위 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못하지만 관세를 다른 도구로 계속 매기겠다는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핑계로 해서 사실 이유만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희랑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랑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숫자들이 나오죠. 232조, 슈퍼 301조 이런 법안들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세를 계속 매길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관세는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은 됐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법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관세가 만료되고 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사실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관세도 사실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관세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자기 물가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관세가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까지 어떤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반면에 자기가 시장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은 당장 오르니까 이게 인기 있는 정책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 선거에서도 트럼프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관세가 예상외로 어떤 트럼프가 의도했던 어떤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이게 그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오면서 이거를 계속 지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관세는 150일로 제한이 돼 있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의회 측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가 10% 관세를 전 세계에다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루 만에 또 변덕이 나가지고 1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 다 15%를 매기면은 0%나 그렇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FTA였을 때는 혜택을 받다가 이게 모두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게 차이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5% 단일 관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 멕시코, 캐나다도 이제 큰 폭의 인하 혜택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았다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관세율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 232조라고 하는 거는 품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책 방향이 좀 불확실해지면 금융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를 보면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커져서 급락했던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최근에는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돼서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 관세에다가 특정 품목, 그러니까 특정 국가하고 품목에는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대두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사모펀드 대출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출 시장에서 어떤 위험도가 이것에 대한 우려는 좀 있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충격이 겹치면서 이런 충격은 이제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것과 사모대출 금리, 그다음에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확대시켜서 기업의 투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식 회사채 등 위험 자산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빠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펀드 환매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런 우려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의 전조로서 역할을 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요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환매가 들어간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관련된 소식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 관세 위협의 수위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이 나선 것 같아요. 어제는 여야가 대응 방안을 갖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일단 첫 번째 야당 쪽에서는 이게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투자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늘 걱정했던 환율 위험 같은 것에 어떤 문제가 를 제기했다라는 얘기가 대두가 됐고요.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이런 협상을 지원했으면 우리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었고 특히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제 합의 이행의 플랫폼이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5% 관세를 이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결국은 이제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이런 대미투자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일본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측의 대응이 트럼프가 요구했던 측면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 관세율보다도 불공정 무역에 같은 불공정 무역, 우리가 301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런 조사에 적응을 받게 되면 이 관세 그 국면이 굉장히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새롭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수출 지표는 오히려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수출은 저희가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라서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 버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버블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뭐 AI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떤 그 이득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도 투자는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서버 데이터 센터 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컴퓨터 사려고 해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데서 보듯이 예. 네. 이게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또 비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의 그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가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듯이 수출은 굉장히 예. 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게 반도체 착시 현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뜩이나 집중되어 있는 섹터, 이게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출이 좋아서 우리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평균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수출 숫자를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이 감소가 됐거든요. 나빠졌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좋은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는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는 이게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자동차 안 좋고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증시도 그렇고 경제산업도 그렇고 반도체만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사실 뭐 일단 반도체라도 잘하고 있고 예. 그게 경제를 이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 하나로 이렇게까지 좋게 된 것은 반도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는 이 반도체가 굉장히 가격도 높게 받으면서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예.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만약에 빠지기 시작할 때 다른 섹터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말씀하셨듯이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의 어떤 그 체력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빠지는 것에다가 지금 다른 데가 버티지 못하는 것들이 합쳐지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섹터가 잘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섹터도 어떤 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 급락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디지털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주식과 같이 오르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급락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아마 1억 우리 돈으로는 이제 1억 밑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그 하락을 이 폭이 커졌는데 이것이 금인과 같은 안전 자산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보통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주식과 같이 움직이는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거에서는 좀 역설적으로 이게 제도권의 비트코인이 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ETF 같은 것과 같은 걸 통해서 제도권,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 투자나 아니면 큰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게 그 포트폴리오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이걸 주식과 같은 식의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쇼크 국면에서 어떤 디리스킹, 위험 자산을 팔아야 될 때는 주식을 팔 때 팔듯이 어떤 비트코인도 같이 파는 조정의 과정이 나오면서 이게 어떤 디지털 금이고 거시가 안 좋을 때 이게 해치 수단으로 쓰인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의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되는 정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투기성, 도박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많은 위협에 부딪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그러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뭐 위안화가 어떤 국제적으로 예. 통화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싶어하고 뭐 그 국제적인 위상을 떠나서 자국에서 어떤 달러가 들어와서 자국의 통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예. 이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달러야 어떤 뭐 금융 기관이라든가 어느 정도 통제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반면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민간이 가지고 오는 코인이라는 인식이 되게 크고 예. 그 경우에는 중국이 그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본 통제라든가 금융 주권이 흔들리는 문제에 처할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 달러화가 이제 민간 레이어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돼서 국경 간 결제라든가 자본 통제 구멍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달러화,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 가운데는 중국의 전략이 있을 텐데요. 지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미국 국채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 국채를 다 팔아버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것과 관련돼서 국채를 의도적으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자기들의 자본 손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요. 사실상 중국이 금에 대한 비중은 늘리고 달러 국채 채권을 조금씩 줄여왔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게 만약에 달러 채권을 미국 국채를 팔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까와 관련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패깅이 되어 있고 담보 자산으로서 그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국채를 많이 팔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달러화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근의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 번 관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 이게 달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인 그 국채 가격도 같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일단 당장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패깅, 그 1달러하고의 가치하고 연동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거래도 이제 거래도 쓰이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달러와 담보 자산인 가치가 국채 가격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그날 뭐 시장 종가에는 어떤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매번 투자하는 시점에 그 가격이 흔들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패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런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소유하지 않고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매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붕괴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어떤 뭐 가능성이 낮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어떤 그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하나 짚어볼까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 판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그 2015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어떤 국가의 그 의도대로 움직여서 이제 손해를 봤다라는 것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소송인데 정부가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뻔한 거를 이제 방어했다라는 예전 뭐 론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원금뿐만 아니라 이게 매일 지연 이자가 쌓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 내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 비용까지 합쳐서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우발 채무가 소멸됐다라는 측면이 우리가 이제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부펀드나 공적연금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 외국계 투기 자본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외국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국민연금이 자유롭게 자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외국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손이
어떤 그렇죠. 정부의 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팩터에는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영원그룹의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계열사 82곳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대상 기업 집단 규제를 회피한 혐의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아웃도어와 스포츠 브랜드 위탁 생산으로 유명한 영원그룹. 지난 2024년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영원그룹 자산은 2021년 이전부터 5조 원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기학 회장이 주력회사 5곳만 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다른 82개 계열사와 3조 원이 넘는 그 자산을 누락한 겁니다. 누락한 회사 가운데는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과 남동생 소유 회사 등도 있었습니다. 두 딸이 소유한 회사는 주력 계열사들과 거래 관계도 있었고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라는 점을 제출받았음에도 신고 누락한 곳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창업자이자 오랜 기간 경영을 맡은 성기학 회장의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회피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영원그룹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을 피해갔고 둘째 딸의 핵심 계열사 지분이 승계됐습니다. 영원히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회피한 2023년에 이루어진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YMSA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 지정자료 제출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검찰이 전분과 물엿, 과당 등의 전문당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양, 사조 CPK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4개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4개 회사가 전문당 주요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무료 공연 예매가 어제 저녁에 열렸습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10만 명이 몰리면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감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저녁 8시 정각과 동시에 예매 버튼을 눌렀는데도 대기 순서는 3만 9천 번대입니다. 전체 대기 인원은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습니다. 30분 정도를 기다려 예매창을 열었지만 남은 자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 20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보려는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매가 빠르게 마감됐습니다. 예매 시작 직후 X엔 수고비를 받고 광화문 공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재판매 제한이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이트가 생기는 등 아미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화문 콘서트도 준비하고 아리랑 앨범 이제 곧 나오는 것도 준비하고 아미들이 기다리는데 힘들어할까 봐 이렇게 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이번 공연에는 티켓팅에 성공한 팬들뿐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느끼려는 팬들까지 2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돌아오는 BTS의 완전체 무대를 앞두고 팬들의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 49가 순직 경찰관 사망 경위를 예능 소재로 활용하며 칼빵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범인을 검거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출연진과 또 제작진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운명전쟁 49-2화에서는 지난 2004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추론하는 과정이 방송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무속인은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칼 맞는 것도 보인다며 이 경장의 사인을 추정했고 방송인 전현무 씨는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라며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방송인 전현무 씨도 사과했습니다. 전현무 씨는 소속사 SMCNC를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는데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경남 밀양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로 격상하면서 진화의 총력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전국에 천금 같은 단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병두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악몽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밀양 쪽에서의 이 산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 11분경에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1시간 만에 영향구역 10헥타를 넘어서 1단계가 발령되었고요. 예. 약 9시간 후인 새벽 2시에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2단계가 발령되었다는 의미는 영향구역이 대형 산불 기준인 100헥타를 넘었다는 의미인데요. 산림청은 대형화 우려가 있자 선제적으로 공공시의 산불 현장 지휘권을 밀양시장으로부터 산림청장으로 변경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밤새 지상에서 진화대원을 동원해서 율동리, 검세리를 집중 보호했고요. 아침 5시 기준으로 영향구역은 124헥타이고 이 중 51%를 진화 완료했습니다. 네, 이 밤사이에 피해 면적이 확 늘어난 건데 그만큼 이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산불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시간 만에 10헥타를 넘겨서 1단계가 발령되었는데요. 2월, 즉 겨울 산불치고는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겨울 산불은 발생 건수에 비해서 피해 면적이 작은 특성이 있는데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례적인 겨울 산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행인 점은 오늘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최대 10cm 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산불 피해를 줄이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은 한 방울의 비, 한 점의 눈이라도 산불 진화에 의미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0.9mm로 10년 평균의 1.5%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이후 건조특보가 발령된 날짜는 59일인데요. 겨울 내내 건조특보가 발령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네. 산불이 발생한 밀양은 더 심한데요. 기상청 통계를 보면 1월부터 누적 강수량이 0입니다. 강우일수도 0일인데요. 모든 대지와 숲이 바싹 말라붙어 연료 덤미와 같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산불 위험이 워낙 큰 영남 지방은 3월에도 건조하고 또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 산불 고비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오히려 이제부터 대형 산불의 고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 중에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상대 습도가 낮아지면 낙엽과 대기 중에
수증기압 차이가 발생해서 연료 내 수분이 빠르게 대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쉽고 빨리 확산합니다. 네. 3, 4월이 되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고 습도는 더 내려가면서 대형 산불의 고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편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던 함양,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44시간 사투 끝에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불을 일단 잡으면 어느 정도 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 주불 진화의 의미는 산불이 더 이상 현재의 방화선보다 외곽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방화선 안에는 군데군데 불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또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잔불이 되살아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불 완료가 되었다고 진화 인력이 다 철수하지는 않고요. 2, 3일 현장에 머물면서 연기가 피어나면 즉시 진화하는 작업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을 했는데 잔불은 다행히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 다행이네요. 자, 앞서도 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이례적으로 산불, 대형 산불들이 조금 일찍 발생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산불의 누적 발생 건수도 이미 벌써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네, 그 26년 들어서 어제까지 총 14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10년 평균값이 101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5배나 많은 수치의 산불이 발생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철 가뭄입니다. 겨울 가뭄이라는 용어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이렇게 보시면 겨울 가뭄으로 강릉시의 물 부족 사태가 지속되었고 올해에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에 눈이 쌓이면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줘 태양과 낙엽이 마르지 않는데 지금은 눈이 전혀 없고요. 이 183건의 산불 중에 65건, 즉 44%가 가뭄이 극심한 영남 일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뿐 아니라 또 지난해에 있었던 최악의 산불이 영남 지역에서 있었는데 잿더미가 된 산림만 10만 헥타르가 넘는다, 이런 집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를 본 지자체 중에 숲 복원 계획을 마련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산불 피해지 숲 복원 계획의 가장 큰 제1원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작년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 헥타르가 넘어 워낙 광범위했고 또 산 소유주, 주민, 지방정부 간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역 환경에 맞는 보건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겨울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부장님께서도 전해주신 것처럼 봄철이 이제 산불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됐잖아요. 1월 산불 경계 발령이 사상 최초라고 하던데 봄철에 특히 더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 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양간지풍이라고 불리는 강풍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번 토요일, 일요일에도 20건의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전형적인 양간지풍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온, 건조, 강풍 조건이 맞물려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꽃이 피어나는 3월이 되면 등산객도 늘어날 텐데요. 산불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막는 대피 요령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산불을 만나면 현장을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가 가장 우선인데요. 산불이 확산되는 반대 방향, 즉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피하고 산비탈 아래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연기에 질식되지 않도록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불길을 피할 여유가 없을 때, 즉 불길에 사로잡혔을 때는 묘지나 암석지대 등 탈물질이 없는 곳이나 주변의 낙엽이나 장가지를 모두 치운 다음 땅에 바짝 엎드려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건조 시기에는 화기 사용, 소각, 흡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산불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산불은 진화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서서 뉴스 시간에도 80대가 춥다고 불을 피워서 산불을 낸 혐의로 검거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실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봄철에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조건에서의 불의 사용은 곧바로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산불을 내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수십 년간 불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산불로 번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그 경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건조와 강풍 조건에는 조그만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 주변, 그러니까 필름과 인접한 곳에서 용접이나 절단 등의 작업 등도 산불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소각은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밀양 산불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밀양 산불 오늘 주불 잡는 게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헬기 투입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내로 주불 진화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날이 밝자마자 총 31대의 진화 헬기를 동원할 예정이고요. 진화 차량도 159대를 동원할 예정인데 아마 오늘 중으로 주불이 진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산불은 진화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산불이 발생한 경남 지방에 오늘 다소 많은 눈비가 예보돼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비가 오는 겁니까? 네,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에 잇따라 이 단비가 정말 절실한데요. 경남 지역은 점차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오전 10시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다고요? 네, 일부 경남과 경북 지역이고요. 이 산불이 발생했던 함양 지역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면서 산불 걱정은 잠시 덜 수 있겠지만 이 눈의 형태가 습설이어서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밀양 지역은 지난달 21일부터 단 한 차례도 기록될 만한 비가 온 날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부터 경남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영남 내륙에는 최대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 충북과 전북 동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여전히 일부 수도권과 영동, 충북과 영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보는 눈비가 내리며 해제되거나 완화될 전망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도, 대구 1.9도로 어제만큼 춥고요. 낮 기온은 6도, 대전과 대구 5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잠시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3월에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서 계속해서 대형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2월 2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